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이번 시간 이승만 장기 집권을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먼저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몇 년에 한 번씩 뽑힌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2년에 한 번씩 뽑히고요. 대통령은 몇 년에 한 번씩일까요? 대통령과 당시 이제 부통령은 4년에 한 번씩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몇 번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은 2번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2번까지 중임할 수 있다. 임기를 중임, 그러니까 2번까지 가능하다. 임기를 중복돼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연도를 쫙 써놨고요. 국회의원이 언제 뽑는지, 언제 당선이 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회의원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여기 50년, 48년에 우리 5월 10일 날 총선거 있었죠? 그래서 50년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습니다. 그리고 52년에 뽑을 거고요. 54년에 뽑을 거고 56년에 뽑을 겁니다. 자, 요거 국회의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대통령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대통령은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러면 48년에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52년에 대통령을 뽑을 거고요. 56년에 뽑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60년 다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4년에 2번 중임으로 뽑고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라는 거 맨 처음에 국회 때는 그렇게 배웠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복습됐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0년 5월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뽑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반 이승만 국회의원들이 대거로 당선되게 됩니다. 반 이승만 국회의원들이 대거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일어날 때까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이승만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됐고요. 그리고 52년 이제 전쟁 중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반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불리하다라는 걸 이승만이 깨닫게 돼요. 이승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겠다.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로 하면 자신이 다시 한번 대통령 될 수 없겠다라는 판단 아래 직접 선거를 하자고 직선제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직선제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반이승만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죠. 해서 반이승만 쪽, 그러니까 직선제로 개헌하는 것을 반대했었던 국회의원들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에 계엄령을 내려요. 당시 이제 우리가 임시수도로 이제 부산을 쓰고 있었고 모두 부산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라 부산에 있는 부산 전체 시내에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령은 이 전쟁 시에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후에 자신을 반대하면서 직선제를 반대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을 모두 잡아넣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킨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건을 발췌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췌 개헌을 하면서 양원제 국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양원제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분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때 참의원 선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건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제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가 바뀌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당연스럽게 직선제 개헌을 통해 당선되게 된다라는 거. 자, 54년으로 가겠습니다. 54년에는요. 4.4.5입 개헌이 있게 되는데요. 이 4.4.5입 개헌이라는 사건이 또 뭐냐. 당시 국회의원들이 203명이었어요. 자, 국회의원 203명 중에 어떤 법을 바꾸려면 13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136명 이상이. 그러니까 이상이라면 136명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4.5입 개헌이라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내놓거든요. 4.4.5입 개헌이 뭐냐면 삼선 제한 조항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없앤다. 2번까지만 하는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자라는 게 4.4.5입 개헌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개헌이라고 한다면요.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 개헌은 헌법을 고치다 또는 바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정했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2번까지만 가능하다. 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바꿔서 초대 대통령, 현재 대통령에 한해서는 무엇을 한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그러니까 몇 번 할 수 있는 그 제한을, 임기가 아니죠. 몇 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없애겠다. 즉, 중임 제한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 4.4.5입 개헌의 내용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법을 만들고 바꾸는 거.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135명만 찬성을 한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 203명 중 3분의 2인 136명 이상이 그 전까지는요. 찬성을 해야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135명만 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부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고 법을 바꾸지 못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수학자들을 동원해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 쭉쭉쭉쭉 나가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 반올림을 했을 때 반올림을 하면 3을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반올림 해봤자 135.4잖아요. 4다 보니까 이 4를 없애자. 4를 없애자. 그래서 4를 죽인다라는 거죠. 4 요거를 없앤다. 그리고 사람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자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4를 없애고 5, 2, 135도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찬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를 펼쳐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먹히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4.4.5입 개헌의 내용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선 제한 조항을 철폐해버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재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통령을 몇 번이나 해먹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2번까지만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결국은 4.4.5입 개헌을 내놓고 이걸 통과시켜서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3선 성공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후보가 누가 나왔냐면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오게 돼요. 대통령 후보로. 그런데 앞에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은 당선이 됐고요. 중요한 건 신익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세를 하는 열차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익희 후보는 없게 되고요. 조봉암 그 세 번째 후보였던 조봉암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게 됩니다. 신익희가 사망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동정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승만이 싫어서 신익희를 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득표 차이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요. 이승만은 여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다음번 투표라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두려움에 이제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받는 데 있어서 불만이 생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부통령이 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당이 아닌 장면, 성은 장이고 이름은 면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등장할 텐데 이 장면이란 분이 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아슬아슬한 득표율 차이가 보였었고요. 조봉암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로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요, 진보당 사건을 일으킵니다. 진보당 사건은 뭐냐면 진보당에 소속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조봉암을 포함해서 이 간첩 혐의가 있었다. 자, 이 시기에 가장 사람들을 잡기 좋은 것들이 뭘까요? 잡기 좋은 프레임이 뭐냐면 바로 반공입니다. 공산당에 반대한다. 공산당이면 다 집어넣겠다. 공산주의에 찬성한 사람은 모두 잡아넣겠다. 간첩 빨갱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잡아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립니다. 진보당 사건에는요, 이 진보당이라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봉암 포함해서요,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에 어긋났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해서 잡아놓고 사형시킨 사건이 진보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 강화된 국가보안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서 정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언론을 탄압하는데요. 이 언론 탄압을 가장 심하게 겪었었던 신문이 어디냐면 경향신문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폐간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낸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60년에는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억 조봉암까지 사용시켰지만 이제 나이가 70대 중반이었고요. 자신이 곧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그 권력을 그대로 잘 이어받을 부통령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부통령이 다른 당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없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자신의 같은 당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뽑히게 하기 위해서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첫 번째, 3인에서 9인 조를 짜줘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투표는 혼자 들어가서 혼자 이 투표함 있는 투표하는 곳에서 이제 혼자 도장을 찍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인에서 9인 조를 짜주고요. 그 조가 같이 투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각자의 것을 감시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사하를 사전 투표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사하를 미리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사하를 미리 넣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표를 하는 당시
그 인원수보다 어떤 시나 어떤 구의 인원수보다 더 많은 투표 용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겠죠. 자, 부정선거, 투표에 문제가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었던 시가 어디냐면 바로 마산이에요. 자, 마산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부정선거 잘못됐다, 선거 잘못됐다, 투표 다시 해야 된다 하고 들고 일어났고요. 이걸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 중에 최루탄을 쏘게 되는데요. 여러분, 최루탄이라는 건 굉장히 포탄인데 포탄이 딱 떨어지게 되면 아주 매캐한 가스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물과 콧물을 순식간에 막 흘리게 되고요. 결국 시위대를 다 흩어지게 만드는 해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포탄을 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곡사포로 최루탄을 쏴야 돼요. 그런데 경찰들이 곡사로 쏜 게 아니고 직사로 쏘게 된 거죠. 직접적으로는 절대 못 쏘게 돼 있는데 직선으로 쭉 나가게 최루탄을 쐈고요. 여기에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포탄을 정면으로 맞고 얼굴에 포탄이 박힌 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수습한다고, 나름대로 수습하고 은폐하겠다고 시신에 돌을 묶어가지고, 커다란 돌을 묶어서 밧줄에 묶어서 집어 던집니다. 어디에? 마산 앞바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줄이 끊어지면서 파도에 휩쓸리고 이렇게 해류에 휩쓸리면서 줄이 끊어져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르고, 이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위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잘못했다, 경찰 진압 과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계엄령을 내리게 되고요. 강경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힘으로 진압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다 들고 일어나서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국적 시위로. 자, 이 4.19 혁명에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갔고요. 여기에서 많은 피를 나갔고요. 시위를 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1960년 4월 25일에 시국선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이래하니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해라, 스스로 물러나라라는 시국선언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자리에서 사임하고 하야를 하게 됩니다. 언제? 4월 26일에요. 그래서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이 4.19 혁명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 뒤에도 독재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했고요. 신군부가 나타나서 전두환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중간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허정 과도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하게 다시 선거를 치렀고요. 대통령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그리고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뽑히게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갔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이제 장면 국무총리,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책임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각 책임제가 실시된 장면 내각에서는요, 국토건설 사업,
첫 지방자치제 시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게 아니고 수립을 하게 되고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우리가 먹고 살고 6.25를 거치고 하면서 더 강압적으로 사회를 굉장히 많이 규제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론 탄압도 있었죠. 그래서 경향신문을 폐간하거나 국가보안법에 딱 저촉되지 않게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사람들을 엄청난 규제 속에 살게 했는데 요것들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뭐 노동자나 시민이나 농민이나 뭐 이런 그동안 이 억눌려 있었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학생들도 비롯해서요. 목소리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걸 다 들어줄 수 있었냐? 장면 내각의 한계로서는요. 민주화 시위와 사회운동, 이 농민, 노동자들의 이런 시위, 운동을 탄압하게 됩니다. 들어주질 못해요. 그리고 이게 목소리 너무 크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되려 반대로 탄압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가 된 게 아니었던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했었던 이 통일운동 목소리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이승만 정부에서 무조건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너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해서 모두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요런 걸 다 누르고 평화통일 목소리가 이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평화통일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된 건 없고요. 또한 반대로 개개인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는 사회단체가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로 혼란스러움을 야기한다 해서 탄압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3.15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었던 부정선거 책임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자신의 재산을 부정적으로 축제했었던,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 축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는 거, 이 두 부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책임자 실질적으로 책임 거의 안 졌다라는 거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면서 거의 막 유야무야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 때 부정축제했었던 사람들 처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이승만 정부와 더불어서 장면의 내각 책임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연표 수업을 이렇게 쭉 써서 하려고 해요. 이유는 중간중간에 사건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역사는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 흐름을 정리해서 갈 때는 현대사 부분에서는 이 연표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